21세기의 새로운 자원 전쟁은 더 이상 석유를 중심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탄소 중립과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오른 자원이 바로 리튬이다. 리튬은 단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소일 뿐 아니라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군사용 드론과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성능 전자장비의 심장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다. 지금 세계는 석유가 아닌 리튬을 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남미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는 전 세계 매장량의 60% 이상을 보유한 말 그대로 지구의 배터리라고 불릴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의 리튬 개발은 중국과 미국의 독점에 가까웠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활용해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리튬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고, 미국은 칠레의 민간 리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공급망을 선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권 중심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현지 민심의 반발을 불러왔고, 토착민 공동체와 환경단체들은 리튬 채굴로 인한 수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경제적 종속 구조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리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미국의 접근 방식도 점차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바로 이 틈새에서 한국이 등장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 이후 단순히 리튬을 구매하거나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공급망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접근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이 남미로 진출하면서 한국은 채굴 정제 가공 배터리 생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가치 사슬을 남미 대륙에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닌 국가 간 지속 가능한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기존 중국식 개발 모델의 일방적 수익 구조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이 제안한 공동기술 투자 현지 고용 창출 전후방 산업 연계라는 제안은 충격적일 만큼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리튬 염호 광산을 직접 인수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정제 공장과 전구체 생산 설비까지 건설함으로써 채굴 후 현지 정제 및 가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했다. 이는 리튬 원광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여와 가공하던 기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이며 현지 경제의 부가가치를 직접 이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크다. 또한 SK온과 LNF는 칠레 정부와 손잡고 공동 배터리 셀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볼리비아에서는 한국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리튬 수산화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행보는 단지 자원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미 국가들에게 경제 주권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중국이 절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이 접근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부와의 전략적 연계 아래 추진된다는 점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배터리 연합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각국 정부와의 정무적 조율, 인허가 협상, 금융 지원, 현지 언론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처럼 기업과 정부가 분리된 형태로 움직이는 모델보다 훨씬 빠르고 일관된 실행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핵심 광물 전략을 수립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10대 전략 광물의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켰고 그 우선순위에 바로 남미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산업 이해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의사결정에까지 이 자원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튬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개발, 안보, 기술, 금융, 생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전략 자산이며 한국은 이 구조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이해하고 움직인 국가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남미에서 단순히 리튬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바로 신형광물 동맹의 본질이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10년 내에 한국은 단지 배터리 생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자원 구조의 설계자로 우뚝 서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남미 자원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왔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광물, 인프라, 농업을 포괄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중국은 막대한 원자재를 자국의 제조업과 국방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그러나 그 모델은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다. 1대1로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부패, 비효율, 환경 파괴, 불균형 계약 조건으로 인해 현지에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의 리튬 채굴권이 지방정부에 의해 폐기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볼리비아에서는 중국 측 기술진이 광산 지역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기업의 문제를 넘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자원 접근을 위한 외교 전략에 있어 공유와 존중이라는 기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투자구조,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그리고 현지 고용과 커뮤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통해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북서부 살타주에 위치한 리튬 염호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채굴권 계약서에 광산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프라 개발과 교육기금으로 배정하였고 동시에 지역기술대학과 협력하여 현지 청년 대상의 배터리 소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중국의 무차별적인 채굴 방식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식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지방정부와 원주민 커뮤니티 양측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물론 장기적 공급망 구축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리비아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피로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우유니 염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중국 합작 프로젝트는 환경단체의 반대와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이후 볼리비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기술 자문과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환경 친화적 추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고 이는 자원 외교에서 지식 외교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선도적인 시도였다.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까지 공유하는 이러한 접근은 남미 국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파트너십의 본질이었으면 이는 기존의 중국식 확장 전략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자금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정 국가에서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투명성,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ESG 기준이 강화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감시가 집중되는 시대에 있어 폐쇄적이고 단기 수익 중심의 중국 모델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남미에서의 신뢰도와 협상력 모두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중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 국가들이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동맹 파트너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국이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올라온 것이며 그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 외교, 윤리적 투자 그리고 장기 전략이 삼위일체처럼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레는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국가로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이권 경쟁 속에서 고립된 중재자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으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대전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과거 칠레는 SQM과 앨범알 같은 민간 기업 중심의 리튬 채굴과 수출에 의존해왔고 이는 주로 미국계 자본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었으며 중국도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왔지만 실제로 칠레 내 산업 발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 구조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등장했고 2023년 이후 칠레 정부는 한국 측과 새로운 형태의 전략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 동맹은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닌 첨단 배터리 소재 생태계를 칠레 현지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어떤 국가와도 차별화된 방식이었다. 2024년 4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은 칠레 코킨보주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리튬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했으면 이 시설은 칠레 리튬을 현지에서 가공해 바로 배터리 셀 제조로 이어지게 하는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더해 삼성 SDI는 칠레 국립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후 폐기물까지 현지에서 처리하는 완전 순환형 배터리 클러스터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리튬을 단순히 채굴하여 수출하는 자원국 모델에서 탈피해 리튬이 머무는 산업국, 즉 기술 보유국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칠레에게는 역사적 기회였고 한국에게는 지정학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였다. 무엇보다 칠레는 ESG 기준에 민감한 유럽연합 및 북미 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친환경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었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신뢰를 확보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공동 인증을 받은 상태였고 ISO 표준, UN 지속가능성 원칙 등 다국적 기준을 준수하는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칠레가 추구하던 미래 산업 모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일본이나 중국은 여전히 탄소 배출 문제, 인권 리스크, 환경 파괴와 같은 부정적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 가능성을 기술과 행정에 동시에 구현하는 국가로 각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칠레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동반자로 명명하였고 이는 2025년 3월 체결된 한칠레 전략 광물 동맹 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 협정에는 단순히 광물 채굴과 가공뿐 아니라 칠레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류, 그리고 수출 공동 플랫폼 개발 등 포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체결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각별하다. 특히 칠레 정부는 기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었던 자원 외교를 한국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의 리튬 전략이 단순한 공급망 보강이 아니라 타국의 경제 전략까지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제 한국은 칠레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전역에서 가치 중심 외교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리튬이라는 한 가지 자원을 통해 단순 거래가 아닌 장기적 공동 번영이라는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이 추구하던 개발도상국 대상의 원조 중심 모델과도 전혀 다르며 중국의 압박형 외교, 미국의 지배형 접근과도 거리를 둔 오직 한국만이 실현할 수 있는 신형 외교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십 년간의 글로벌 자원 외교 질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더 이상 자원 수출국이 아닌 한국과 함께 기술과 산업을 공유하는 공존형 파트너로 진화했고 한국은 더 이상 리튬 수입국이 아닌 지구 반대편에서 산업의 룰을 다시 쓰는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다른 자원국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배터리 기술과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다. 미국은 GM, 포드, 테슬라 등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항공우주 산업과 연계된 고성능 배터리 기술의 개발도 선도해왔으며 여기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의 핵심 수요처로 등장하면서 미국은 전방위적인 수요와 자본력을 무기로 배터리 생태계를 조율하는 위치를 점유해왔다. 그러나 정작 배터리의 실질 생산과 원소재 확보,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가공 과정에 있어서는 뚜렷한 공백이 존재했고 이 공백을 기민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2020년대 초반부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라는 3대 배터리 기업을 앞세워 미국 내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거나 단독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지 생산 기지를 확대했으며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인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미국 시장 진출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의 표준을 한국 방식으로 선점하는 규범 장악의 전략이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한 공장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배터리 셀의 디자인, 화학 구성, 충전 속도,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의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미국 현지에 한국의 배터리 표준을 심는 결정적인 수단이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배터리 소재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 소재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입되거나 한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양극재는 에코프로, LNF, 포스코퓨처엠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양극재 생산을 자립화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기술 격차, 원소재 확보 한계, 그리고 생산 단가 문제로 인해 여전히 성과는 제한적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의 사실상 숨은 주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적으로도 나타난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자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국과의 연계는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일본, 유럽 기업들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수혜를 보게 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고 공급망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라인과 함께 배터리 셀 공장을 동시 설립하는 구조를 채택해 IRA 보조금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의 정무적 조율 또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미국에서 돈을 벌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정책과 기술 표준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을 만들고 한국이 부품을 생산했다면 지금은 한국이 기술을 설계하고 미국이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상하관계를 전복시키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다. 실제로 미국 내 배터리 관련 기술 특허 중 한국과 관련된 비중은 2021년 기준 34%를 넘었으며 이는 일본 18%, 중국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한 미 국방부는 차세대 에너지 무기 체계와 관련해 삼성 SDI 및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단순 민간 기술을 넘어 전략무기 분야에서조차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이 미국 내에서 이토록 빠른 영향력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전체 기술 로드맵과 산업 전략을 선도하는 능력 때문이다.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하고 일본은 품질로 경쟁하지만 한국은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장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종속이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 혹은 전략적 리더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미국이 IRA를 통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을 때조차 한국은 그 흐름에 가장 자연스럽게 편입되었고 오히려 그 제도 안에서 최대 수혜자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산업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한국이 핵심 설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배터리 산업은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손에 의해,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전략에 의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이는 21세기 산업 패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다.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 중 21%를 보유한 세계 최대 리튬 자원 보유국이지만 21세기 들어서도 리튬 산업화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자원 부국의 저주를 상징하는 사례로 꼽혀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외국 자본 유치 시도는 기술 이전 없이 단순 채굴에 그쳤고 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경제 수익 미흡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만 가중되었다. 중국은 2019년 볼리비아 정부와 거대 프로젝트를 체결했지만 2020년 정권 교체와 함께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기술 이전이 없다는 비판과 환경 기준 미달 문제로 인해 민심의 저항에 직면했다. 미국 역시 전략 광물 확보를 명분으로 접근했으나 내정 간섭과 군사적 연계 의혹으로 인해 볼리비아 국민의 반감을 피하지 못했고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제안이었다. 2023년 하반기 포스코 그룹은 볼리비아의 우유니, 염호에 대한 리튬 채굴 및 정제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기존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포스코는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가공 현지 부가가치 창출 기술 공동개발 인재 양성 국제시장 공동진출이라는 5단계 통합 모델을 제시했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를 포스트 중국 전략으로 공식화하며 국가적 의제로 채택하였다. 특히 포스코는 2024년부터 리튬 수산화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며 볼리비아 내에서 최초로 고순도 리튬을 현지에서 정제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기존의 채굴 후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다. 기술이 없으면 자원은 무용지물이라는 진실이 이 작은 고산 국가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KYCA를 통해 볼리비아 청년 기술자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배터리 소재, 전기화학, 친환경 공정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인력 파견이 아닌 장기적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 전략이다.
일본은 수십 년간 ODA 방식으로 자원을 확보해왔지만 실질적 기술 이전은 미미했으며 중국은 기술 공유를 약속하고도 핵심 공정은 자국 내에만 제한했고 미국은 아예 군사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한국은 기술과 교육, 정제 공정, 산업 설비까지 모두 볼리비아 땅에 남기는 구조를 채택하면서 볼리비아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로부터 압도적 신뢰를 얻게 된다. 볼리비아 내의 정치 지형도 이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5년 초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한국과의 리튬 협력을 국가 자립의 상징이라 표현했고 과거 반미 시위와 반중 시위가 번갈아 벌어지던 우유니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민심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국 기업 하나의 평판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볼리비아 국민들은 한국의 발전사를 식민지와 전쟁, 가난을 딛고 첨단 기술 국가로 성장한 모델로 보며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와 오버랩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협력이 외교적 선언이나 양해각서의 MOU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형 리튬 산업단지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현재 포스코는 우유니 외곽에 연간 2만 톤 규모의 리튬 수산화 생산시설을 완공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고순도 리튬 수요의 약 6%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미 유럽과 북미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한 상태다. 이러한 성과는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외화 확보 수단이며 한국에게는 리튬 공급망의 안정화를 넘어서 자원 외교의 절정이라 부를 수 있는 사례이다. 결국 볼리비아는 한국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손에 넣었고 한국은 볼리비아를 통해 지정학적 자산을 획득했으며 이 관계는 단순한 수출입의 관계를 넘어 산업 공동체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없고 중국은 자원은 있지만 기술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미국은 자본은 있지만 공정과 민심에서 실패했지만 한국은 기술, 자본, 신뢰, 실행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이 남미 고원에서 그 진가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향후 리튬뿐 아니라 히토류, 수소, 청정에너지 자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글로벌 자원 패권의 새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것이다. 리튬 외에도 한국은 글로벌 자원 외교의 범위를 히토류, 수소, 니켈, 코발트, 우라늄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소로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철저히 가치 기반 기술 이전 공동 번영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 강국들의 단순 자본 지배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2024년 한국은 호주의 광산 기업과 손잡고 니켈 및 코발트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으며 이 사업은 단순 수입이 아닌 현지 재련소 공동 설립, 인력 상호 파견, 재활용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 구조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호주 정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친환경 광물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에 우선 협상 지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우라늄 공급 계약을 확대하며 동시에 원전 기술 수출과 연계된 K-원자력 패키지를 제안하여 기존 프랑스 및 러시아 중심의 원전 외교 구도에 균열을 가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자원 수출국에게 에너지 주권이라는 정치적 자율성을 제공하면서도 한국에게는 안정적인 전략 자원 확보라는 이중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규범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산업 기반 강화라는 다층적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면서 외교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과 히토류 정제 및 배터리 재료 공급망 구축 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형 기술단지 모델을 아프리카 내륙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교류가 아니라 현지의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 자립 구조까지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다. 일본이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인도주의 원조 중심의 모델에 머무르고 있고 중국이 인프라 자원 모델로 정치적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공정 가치 연계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GVCGLOBAL 밸류 CHAIN 내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가 독자적 산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체를 설계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패권 국가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자 전략이다. 한국이 이토록 성공적인 글로벌 자원 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중견국의 유연함과 기술 강국의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데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블록을 구축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일본처럼 기술을 독점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자국 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도 않는다는 점이 각국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 외교의 모든 단계 협상, 기술 이전, 공장 설계, ESG 컨설팅, 교육 훈련, 국제 인증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이 점에서 자원 보유국들은 한국을 단순 구매자가 아닌 자립화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자원 외교는 단순한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 형성과 가치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진화하고 있으며, 리튬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곧 미래 원소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체계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이 국제 산업 질서의 규범 설정자를 세터로 등장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산업의 미래를 단순히 소비의 규모나 GDP로 정의하던 시대는 끝났고, 기술의 방향성과 자원의 윤리를 설계하는 국가가 진정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 지점에서 한국은 명백히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지 리튬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향후 50년 세계 산업 질서를 이끌 새로운 방식의 패권이며, 더 이상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 그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는 이제 직시하고 있다. 한때 기술 강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20세기 후반까지 전자, 정밀기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며 아시아의 산업 지도자였지만, 21세기 들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고, 특히 자원 외교 및 전략물자 확보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근본적 원인은 기술 고립주의, 외교 경직성 그리고 구조적 정치 리스크에 기인한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 일본은 자국 내 생산 기반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글로벌 가치사슬 GVC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재 및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만든 주된 원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통적으로 니켈 카드뮴 배터리와 니켈 수소 배터리에 강세를 보였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의 기술 전환에 소극적이었으며, 이 공백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CATL 등이 파고들면서 일본은 수요자의 입장으로 전락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의 자원 외교 실패는 전략적 시야 부족과 결단력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ODA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원조형 외교를 기반으로 자원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참여 없이 일방적 계약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따른 현지 반발과 계약 해지가 반복되었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일본은 모잠비크,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에서 히토류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환경기준 미비, 기술 단절, 현지 고용 기여도 부족 등의 이유로 다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현지 반일 감정을 촉발하였다. 반면 한국은 동일한 국가들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 교육, ESG 기준을 동반한 구조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 일본이 자원 외교에서 실패한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외교적 유연성의 부족이다. 미국과의 동맹 구조에 지나치게 편승하면서 독자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기술 및 자원 경쟁을 피하지 못한 채 반복적 충돌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공급망의 다변화에 실패했고, 2023년 기준 배터리 핵심 소재 중 68% 이상을 한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독립을 자랑하던 일본 산업의 민낯을 드러내는 수치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된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규제나 민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외교적 마찰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았다. 더불어 일본의 정치 구조 또한 이러한 산업 및 외교 실패를 가속화시켰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 연속성보다 파벌 정치와 단기적 정권 생존에 치중하는 일본의 내각제 구조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장기적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제로 일본 내 기업들조차 한국이나 대만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점 더 탈일본화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일본의 기술기업 50개 이상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을 선택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조차 한국 중심 기술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더 이상 기술도 자원도 외교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통적 이미지와는 달리 국제산업 질서에서의 발언권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이 리튬과 배터리, 희토류, 수소 등의 전략 물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산업 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결정적 기회를 모두 놓친 셈이며 이것이야말로 몰락한 기술 강국이라는 말이 일본에 정확히 들어맞는 이유이며 이제 일본은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수용하고 파트너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폐쇄적 자민당 중심의 관료주의에 갇혀 추락을 지속할 것인지 말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일본의 유일한 희망은 스스로를 바꾸는 것뿐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자원외교 모델은 이미 국제표준의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국은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이전 기반의 공동 번영형 자원협력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유럽연합은 EU CRMA CRITICAL 라 머티리얼즈 액트를 한국식 기술 이전 공동가공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체계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한국의 남미 전략을 모방하여 자국 기업의 리튬, 니켈, 코발트 확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전제로 투자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산업 질서를 새롭게 짜는 참조 모델로서 한국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중국은 과거 자신들이 독점하던 희토류 및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력과 윤리적 조달 능력으로 추월하자 급격한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고 미국 또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한국을 주요 전략 파트너로 삼으며 광물 공급망 구축, 정제시설 투자, 배터리 기술 공동개발 등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한국 모델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조차 기존 중국 중심의 광물 개발 방식을 외면하고 한국형 기술 협력 단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케냐, 루안다, 잠비아 등에서는 K광물센터가 개소되어 광물정제, 친환경 채굴, ESG 기반 운영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구축한 이 모델은 단순히 자원 채굴이나 수출입을 넘어 기술 확산과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재설계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며 그 핵심은 상호 이익과 신뢰를 전제로 한 관계 구축에 있으며 이 점은 과거 미국식 원조 외교나 중국식 개발 독재 모델과의 결정적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한국은 스스로를 자원 강국으로 변모시키기보다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산업공진형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이 철학은 GVC 시대의 새로운 자원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본이 여전히 기술과 자원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있고 중국이 여전히 수직 통합적 자원 확보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 중심의 자원 안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 외교, 가치, 인권, ESG를 통합한 복합 프레임으로 접근하며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외교, 산업, 가치 철학을 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리스크가 아닌 코리아 레퍼런스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과거 세계는 일본을 복제했고 중국을 모방했으며 미국을 따랐지만 이제는 한국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따르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자원외교 하나의 문제를 넘어 21세기 국제정치경제에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설계력, 실행력, 그리고 철학적 무게를 인정받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새롭게 짜고 있는 이 글로벌 자원 네트워크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기술국가가 아니라 남이 따라오는 설계국가라는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며 세계는 지금 그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탈미국화, 탈중국화, 탈일본화라는 산업지형 재편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고 있으며 바로 그 구심점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닌 현실이며 2025년 현재 반도체, 배터리, 방산, 바이오, 그린에너지, 소재산업 등 모든 전략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 외교, 자본, 인프라를 통합한 국가형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산업 재편의 총체적 방식으로 글로벌 질서를 다시 그리는 근본 동력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던 공급망이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드러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유럽,
동남아,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며 한국 내 기술 통제와 연구개발의 중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GVC의 축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은 소재 자립도 70% 이상을 달성하면서 일본 의존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였다. 중국의 경우 배터리 원자재와 히토류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정제 기술의 정밀도와 친환경성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에서는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 기준 미국, EU,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한국산 정제 소재, ESG 인증 기술, 친환경 채굴 노하우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 패권의 기준이 양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질적 가치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본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 체계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전략으로 인해 반도체와 소재, 2차 전지, 인공지능 분야 모두에서 글로벌 표준에서 이탈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시아 내부조차 한국 중심의 기술허브 체계로 개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기술과 외교를 통합한 산업안보 체계를 구축하며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산업공동체 설계, 인재교류 시스템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산업구조를 그려내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전 세계 27개국과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11개국과 정제공장 및 가공시설 공동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의 공간적 중심축을 한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기지 확보 차원이 아니라 기술 기준, 인증 모델, 규제 구조 자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이나 유럽이 차지하던 표준 선도국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며 이제는 한국의 승인 없이는 전략 소재 및 기술 표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이러한 산업 리더십이 국가 브랜드를 넘어 기술 신외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 자체가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며 실제로 남미, 동남아, 중동 등의 국가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장 모델을 획득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 점에서 한국은 이제 글로벌 산업 외교의 구심점이자 기술 민주화를 실현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기술 국가이자 그 재편된 세계 질서의 도심부를 설계하는 21세기 설계 국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 설계자의 지위에 한국이 도달했음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자원혁명의 최전선에서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리튬, 니켈,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산업, 외교, 가치 체계를 통합하는 국가 단위의 총체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의 국제경제 구조를 기술 신외국 중심의 다극화된 질서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 흐름의 중심에 K전략자원 체계가 놓여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국내적 성취가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표준이다. 특히 남미 세계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은 자원의 획득이 아니라 기술을 매개로 한 상생의 구조를 완성시켰고 이는 중국의 일방적 채굴 중심 전략이나 일본의 계약 중심 외교, 미국의 정치 안보 연계형 접근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자원 외교의 근본 철학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국가가 아니며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외교 기술 융합 국가로 진화했으며 이는 곧 세계 각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설계자로 나침반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한국은 이미 34개국과 광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18개국과 배터리 정제 및 제조 관련 복합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는 글로벌 전략 광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채굴, 정제, 가공, 유통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 분석하는 자원 GVC 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곧 자원은 힘이라는 낡은 구호가 데이터 기반 자원 통제력이라는 새로운 정의로 대체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고 그 때문에 항상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과 신뢰 가치 체계를 무기로 전 세계 자원 지도를 재구성하며 실질적으로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준 국가로 떠오른 상황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본질까지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자원혁명을 통해 기술 주권, 식량 안보, 기후위기 대응,
군사전략 자립 등 국가 생존의 핵심 축을 모두 통합적으로 재구축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정책이나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외교 역량,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낸 집단적 성취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결국 오늘날의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설계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으며 전 세계는 더 이상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으며 바로 그 질문이 답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 자원혁명은 곧 질서혁명이며 앞으로도 한국은 자원 패권을 넘은 질서 패권으로 기술 주도권을 넘어 세계 질서의 방향을 그려내는 설계국가로서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20세기 자원이 곧 무기였던 시대는 지나갔고 21세기의 자원은 무기를 설계하고 세계를 연계시키는 연결망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래의 주도권을 이미 손에 넣은 것이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사건 사고들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일주일 사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소도 지난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지대에서 규모 7.0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이번 지진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이날 규모 6.7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알마티에서는 주민들이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조차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AP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텐산 산맥에서 발생했다면서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산 산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 걸쳐 있는 산맥으로 관측 이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1978년 규모 7.1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이번에 발생했으니 사상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택이 붕괴되고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숨진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중국의 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이 뭔가 수상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작년 12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신장 위구르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의 핵실험장 확충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이 지난 27년간 중단했던 핵실험을 신장 자치구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근에 위치한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시설 확장 등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핵전략 확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러브포호는 중국이 1964년 프로젝트 596이라고 이름 붙인 첫 핵실험을 벌인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의 5개 갱도에서 핵실험을 반복하다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한 후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러브포호의 핵실험장과 인근에서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갑자기 러브포호 핵실험장에 깊이 500m가 넘는 갱도가 생겼는데 육안으로 봐도 핵실험용으로 추정되는 갱도였습니다.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120km 떨어진 군사기지를 잇는 포장도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언덕에 숨겨진 시추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의심을 살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며 핵무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직후인 2013년 250기에 불과했던 중국의 핵탄두 수는 올해 2배인 500기로 늘었습니다. 미국 5,244기, 러시아 5,889기에 비해 보유량은 적지만
중과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작전 가능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갑자기 핵무장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핵실험장을 고치고 다듬고 확장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강대국인 러시아를 미국과 나토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핵의 위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중 갈등 속 대만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 위협 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중국의 핵실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번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중국이 만들어낸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 북부 닝샤 지역에서는 버섯구름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화학공장 폭발이라고 둘러댔지만 버섯구름을 보고 핵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중국 북부 닝샤자치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밤 9시쯤 닝샤자치구의 수도인 인천시 닝둥에너지 화학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섯구름 모양의 화구가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는데 누리꾼들은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닝둥에너지화학기지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현장 검사 인력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단지 내 기름 저장 탱크의 증기 코일 파손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장면을 보면 영락없이 핵실험 장면과 같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핵실험장을 고치고 확장하면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6.2%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 말고도 중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상황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말 트럼프 캠프가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 부과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니다. 나는 중국과 모든 면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재임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CNBC 방송과 포춘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재집권 시 2차 미중 무역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당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투자자문사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말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다. 이어 트럼프 이외에도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행할 수 있는지와 최근 매도세 이후 중국 주식에 대한 역외 투자자들의 의중을 알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만일 재선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가 최대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이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주특기이며 선거 전에는 중국을 압박할 듯 나오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당선되면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중국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문 닫았던 핵실험장을 다시 개보수하고 확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국가의 갈등은 미소 양국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알국의 다른 심파오를 넘어 전 세계를 양분하는 하나의 시대였는데 소위 냉전 콜드워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은 소련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소련은 미국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무기 분야의 발전을 꾀했는데 이때 기술력으로 가장 진보한 분야는 아마도 우주 진출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우주로 진출하느냐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가장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낸 국가는 소련입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CRYM-6K 1호를 발사해 지구를 돌아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했고 한 달 뒤에는 스푸트니크 2호가 개 한 마리를 태우고 우주로 떠났다 돌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4년 뒤 1961년 4월 12일에는 인류 최초 인간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1964-1968을 태운 보스토크 BOC 1호 발사에 성공해 가장 먼저 우주에 진출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 발 뒤처지기는 했지만 미국 역시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 이후 3주 뒤 우리 가기 앨런 바틀리 셰퍼드 1923-1998 중령을 태운 머큐리 3호가 우주 탄도 비행에 성공했고 1963년까지 총 6기의 우주선에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워 머큐리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알던 암스트랑 1930-2012 인류 최초로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대우주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달은 물론 우주 곳곳을 관측하고 있으며 지구 주변을 뱅뱅 도는 수많은 인공위성과 그 기술들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는 단순히 우주를 관측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우주 진출을 꿈꾸고 있죠.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만들어 페일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꿈꾸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화성에 인간이 거주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 폐우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식민지화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즉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국가 단위에서 우주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것이 이제는 민간이 우주를 개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주 개발은 한 국가의 운명에 좌지우지하는 무기가 된 것이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5차 산업혁명은 우주기술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주도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 400-500km의 적외도 공간에 군집 위성 수천 기를 띄워 위성 인터넷과 통신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됐습니다. 나아가 자원의 보고인 달을 희소자원 개발과 첨단 생산 거점, 우주 개척의 중간 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우주 발사체 분야는 시장의 90%를 점유한 스페이스X를 필두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블루 오러전,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등이 주도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은 대우주 개척 시대 활약을 예고한 우리 기업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5일 오전 7시 스페이스X가 쓴 팰컨 9 로켓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안에는 초소형 위성 53개가 실렸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컨택의 오름세 CONT CSAT1입니다.
오름셋은 가로, 세로 각각 24cm, 높이 50cm의 16유닛, 1유닛당 10cm의 정육면체 크기 초소형 위성으로 무게는 25.7kg입니다. 오름셋은 약 90분 주기로 지구를 돌며 고도 500km의 궤도에서 다양한 파장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지상의 1.5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해 한 번에 14km 폭의 지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름셋은 로켓에서 사출 후 약 15분 만에 위성 상태를 확인하고 첫 교신에 성공했고 이후 약 한 달간의 테스트를 거쳐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한 영상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국방, 농업, 해양, 항만, 재난관리와 같은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항우연의 다목적 실용위성의 영상 데이터, 판매권을 보유한 컨택 자회사 CESCONTC 어스 서버스를 통해 오름셋의 위성 영상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죠. 2015년 설립된 컨택은 1세대 우주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 9개국에 10개의 지상국을 보유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상국을 15개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성의 컨택 대표는 오름셋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민간 영역으로 우주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컨택은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주기업 중에는 아시아 유일,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운 기업도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에서 자체 개발한 25kg급 큐브 위성 옵저버이러가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11월 스페이석스의 팰컨 9에 실어 쏘아 올린 이 위성은 가로, 세로 각각 20cm, 높이는 40cm로 원하는 지구 영상을 하루 일 2차례 촬영해 지상으로 보냅니다.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과 유사한 가로 40km, 세로 14km로 너비 1.5m 이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를 통해 산림 면적의 변화를 비롯해 건물과 선박, 자동차의 움직임도 포착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사되어 부산항, 두바이, 애플 사옥 등을 찍어보대 오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실 25kg급 지구 관측 위성을 직접 개발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분석 등 전 과정을 외주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한 건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 NASA는 소형 위성 기술 동향 보고서 2023년판에 나라스페이스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을 크기별로 3유 이하, 6유, 12유, 16유 이상 등으로 나눠 각 20여 개 위성 기술이나 세부 스펙을 분석하는데 나라스페이스는 옵저버 1호로 16유 이상급 위성 발사 기업 대상에 포함됐죠. 2023년에는 총 24개 기업이 포함됐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으로 24개 기업 대상 중 22곳이 북미와 유럽 기업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호주 기업이었습니다. 이 중 적게도 비행 기술력의 성숙도 머추러티 부문에서 검증 완료 퀄러파이드 에리오 인증을 받은 곳은 나라스페이스를 포함해 12곳에 불과했죠. 국내 위성 기업이 해당 보고서에서 검증 완료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NASA는 2013년부터 전 세계 소형 위성 발사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북미 유럽 국가 기업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정보가 제한적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아시아 국가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초소형 위성 분야에 특화된 나라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위성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성과도 눈부십니다. 위 두 업체가 인공위성이었다면 페리지 에어로페이스는 한국판 스페이석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입니다. 스페이석스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건 로켓 재사용 기술 덕분입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말 그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면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이를 독자 개발 중인 기업으로 200kg 이하 인공위성을 지구 상공 500km 안팎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수직 이착륙 시험을 실시에 성공했는데 시험 기체 블루웨이 0.3은 고도 100m까지 수직으로 올라 정지 비행 후 정해진 위치로 수직으로 착륙했죠. 발사체 이착륙 기술은 인공위성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발사체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내년에는 독자 개발한 완전체 소형 발사체 블루웨이를 발사해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죠. 페리지는 한 달 뒤 5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블루웨이를 상단을 활용한 준궤도백 KM 시험 발사에 나서 발사체를 목표 고도까지 실어 나르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심수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은 다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주 진출 분야에서 엄청난 후발주자입니다. 1969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2022년에야 다누리 KPLO 달 탐사선을 보냈고 임무 궤도에 성공했죠. 약 50년이 뒤처진 겁니다. 다만 후발주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도전 중에 있고 보시다시피 위 기업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대기업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20년, 30년 후에는 스페이스X처럼 우주 산업 분야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 위 기업들 중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우주 개발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온전히 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을 넘고 지구를 넘어야 하는 일이기에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17-2021년 기간 새로 진입한 우주기업이 1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2026년까지 창업기업을 130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펀드와 보증, 보험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기업 인력도 7,317명에서 2026년까지 36.7% 늘려 1만 명까지 확보할 계획인데요. 또한 2025년부터 12대 전략기술을 포괄하는 미래 중점 기술을 발굴하고 특히 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 확보 사업을 통해 핵심 부품 소자 국산화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기업의 총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1950년대 우주시대가 열렸을 때 한국은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지만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미국이 인간을 달에 보내고 20년 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89년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발사에 성공했죠. 인공위성과 달 궤도선 다누리,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록 후발주자지만 한국은 분명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쓸 것이고 한강이 그 기적을 쓰는 인고의 시간을 디시멘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